회의실입니다. 팀장이 당신의 기획안을 펼쳐놓고 한마디 했어요. 이거 진지하게 낸 거야? 심장이 쿵합니다. 옆에 동료 6명이 앉아 있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 돌아가고 모든 시선이 이쪽입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정리해둔 논리가 있었고 이번엔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팀장이 한숨을 쉬면서 한마디를 더 던지는 순간 전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은 쿵쿵 뛰는데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왜 지금 이러는 걸까? 3초 전까지 멀쩡했잖아. 분명히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팀장이 서류를 탁 덮으면서 말합니다. 됐고 다시 해와.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손바닥에 땀이 흥건한 게 느껴져요. 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감각.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진짜 억울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 완벽한 반박이 줄줄 떠오르거든요. 이불 속에서 천장 보면서 아, 그때 이렇게 말할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혼자 있으면 논리가 쏟아지는 이 모순. 대체 왜 매번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이 현상을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이걸 이용하는지, 반복적으로 당한 사람에게 어떤 흔적이 남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사실은 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요. 다 듣고 나면 같은 상황이 와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건 여러분의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에는 작업기억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따라가는 것도, 대화 중에 상대 말을 듣고 내 할 말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도 전부 이 작업기억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용량이 생각보다 정말 작아요. 한 번에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만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뇌가 5차선 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논쟁이 격해지는 순간 뇌의 편도체가 비상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편도체는 뇌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류에 쏟아내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전두엽,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를 직접 방해합니다. 2006년 쇼프스 연구팀이 실험으로 확인한 건데 코르티솔이 급증하면 작업기억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아까 5차선이라고 했죠? 코르티솔이 쏟아지는 순간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체험해 볼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7 곱하기 8을 풀어보세요. 됐죠? 쉬워요. 그런데 이번엔 상상해 보세요. 옆에서 누가 당신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시계 알람이 울리고 10초 안에 못 풀면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56이라는 답이 갑자기 안 나옵니다. 뇌가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1차선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이건 회의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장면을 바꿔볼게요. 밤 11시 거실. 연인이랑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어요. 설거지 안 한 거, 답장 늦은 거,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맨날 그러잖아. 한 번도 안 변했어. 그 순간 뱃속이 쑥 내려앉는 느낌이 오고 하려던 말이 전부 사라져요. 존 가트만 박사는 이 상태를 플러딩, 감정 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어가면 전두엽이 사실상 오프라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거나 아예 벽을 보고 돌아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트만은 그걸 스토널링, 돌담 쌓기라고 불렀는데 이건 무시가 아닙니다. 뇌가 더 이상 처리를 못하겠다고 셧다운한 거예요. 장면을 하나 더 바꿔볼게요. 이번엔 훨씬 오래된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녁 식탁,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말합니다. 너 성적이 이게 뭐냐? 어머니는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반찬 부딪히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만 식탁 위를 채우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번엔 어려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알만 세고 있는 거죠. 아이의 뇌는
어른보다 전전두엽이 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코르티솔이 조금만 올라가도 작업 기억이 훨씬 쉽게 멈춰요. 그 식탁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건 여러분이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회의실, 거실, 식탁, 장소는 달라도 뇌에서 벌어지는 일은 똑같습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고 코르티솔이 쏟아지고 5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고 멈춤. 아까 회의실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 순간, 그건 여러분이 무능했던 게 아니라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하면서 논리 시스템을 강제 종료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도구로 씁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 볼게요. 팀장이 이거 진지하게 낸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팀장이 끊습니다. 아, 잠깐. 그리고 지난주 보고서도 이상했어. 그때도 내가 말했잖아. 근데 네가 맨날 이러니까 팀 전체가 피곤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주제 전환 폭격이에요. 기획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보고서, 팀 전체 피로감까지 세 개의 주제가 3초 만에 쏟아진 겁니다. 작업 기억은 들어오는 정보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연결되지 않는 정보가 동시에 밀려들면 처리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1차선 도로에 역주행 차량까지 들이받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교묘합니다. 감정내관 건드리기예요. 거실 장면으로 가볼게요. 연인이 너는 맨날 그러잖아. 한 번도 안 변했어. 라고 했죠.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의 본질 자체가 잘못됐어. 이건 설거지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 순간 편도체가 폭발하고 작업 기억은 논리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모든 자원을 쏟게 돼요. 내가 정말 안 변했나? 나랑 있는 게 진짜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이 1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할 말을 잃고 상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봐, 말도 못하잖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침묵 공격이에요. 식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버지는 너 성적이 이게 뭐냐 한마디를 던지고 그 다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밥만 먹고 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아이의 뇌는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더 혼나는 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가? 상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작업 기억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 피드백을 기대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반응이 없으면 그 빈자리를 뇌가 온갖 불안으로 채워버립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상대의 작업 기억을 과부하시켜서 논리 시스템을 강제로 끄는 겁니다. 이건 논쟁이 아닙니다. 설계된 블랙아웃이에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번 당한 건 사고예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당한 사람에게는 흔적이 남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지연 반추예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했죠? 샤워하다가 완벽한 반박이 떠오르는 그 순간, 프랑스어로 이걸 레스프리드 레스칼리에라고 부릅니다. 계단 위의 재치, 계단을 내려와서야 생각나는 완벽한 한마디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코르티솔이 빠지고 전전두엽이 다시 가동되니까 그제야 논리가 복원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걸 반대로 해석해요. 나는 왜 항상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할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자리에서도 똑똑했어요. 다만 생존 모드가 논리 모드를 덮어버린 것뿐이거든요. 이 잘못된 해석이 굳어지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선제적 자기 검열이에요. 어차피 말해봤자 또 머리가 하얘질 텐데 그냥 참자. 점점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아까 거실 장면에서 벽을 보고 돌아앉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을 겁니다. 반박하려고, 설명하려고, 이해시키려고. 그런데 매번 블랙아웃이 오니까 어느 순간 뇌가 아예 시도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성격이 조용해진 게 아닙니다. 뇌가 학습한 거예요. 만약 지금 직장에서는 친구 앞에서는 멀쩡히 말 잘하는데 유독 한 사람 앞에서만 말문이 막힌다면
이게 바로 그 흔적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건데 정체성 내면화예요.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지는 사람이야.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내 뇌를 멈추게 했고 나는 그걸 내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한 번의 블랙아웃이 반복되면 패턴이 되고 패턴이 굳어지면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다시 블랙아웃을 예언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요. 이 순환이 매번 강화됩니다. 초등학교 식탁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아이가 직장 회의실에서 똑같이 멈추고 연인 앞에서 또 멈추고 그러다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거잖아.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랙아웃을 유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까 식탁 장면 기억하시죠? 아버지 앞에서 머리가 하얘졌던 아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무력감이 너무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절대 그쪽이 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고, 먼저 몰아붙이고, 상대의 뇌를 먼저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이거 진지하게 낸 거야 라고 말했던 팀장. 그 사람도 어딘가의 식탁에서 같은 걸 당했을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넌 맨날 그러잖아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자기가 그 말을 들으며 자랐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악이라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생존 전략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그 행동을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깔보는 거다 해서 이 사람은 자기 뇌를 보호하느라 내 뇌를 멈추게 하고 있다로 프레임이 바뀌거든요. 그 순간 편도체는 공격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패턴을 관찰하고 있다로 전환됩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작업 기억이 살아나요.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연민이 아니라 구조 파악으로서의 이해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거실에서 연인이 벽을 보고 돌아앉았을 때 그게 의도적인 침묵 공격인지 아니면 본인도 플러딩이 와서 셧다운된 건지 구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블랙아웃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사람은 상대가 멈춘 뒤에 한마디를 더 얹어요. 봐, 말도 못하잖아. 이건 확인 사살이에요. 반면에 본인도 플러딩이 온 사람은 그냥 조용해집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같은 침묵을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현실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코르티솔이 전전두엽을 점령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건 정전 중에 컴퓨터를 켜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이든 거실이든 똑같아요. 그 순간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가트만 박사는 이걸 자기 진정이라고 부르고 최소 20분을 권장합니다. 그 시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기저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전두엽을 복구시키는 전략적 후퇴예요. 두 번째, 중요한 대화 전에는 반드시 메모를 쓰세요. 작업 기억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지만 종이는 코르티솔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팀장한테 할 말이 있으면 메모에 적어가고 연인한테 전할 말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적어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에 가해지는 부하가 극적으로 줄어들어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가져온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면서 상대의 뇌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패턴을 보세요. 머리가 하얘지는 게 특정 사람 앞에서만 반복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두 사람의 전두엽이 모두 작동하거든요. 한쪽만 반복적으로 셧다운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지배예요. 회의실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어디든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회의실에서 멍하니 서 있던 장면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건 무능이 아니라 뇌가 여러분을 지키려고 한 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든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의 구조였다는 걸요. 식탁에서 밥알을 세던 아이도, 거실에서 벽을 보고 돌아앉던 사람도, 회의실에서 입이 얼어붙었던 여러분도 전부 같은 뇌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어쩌면 한때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내 뇌가 멈춘 거지. 내가 멈춘 게 아니라고. 그 한 문장이 식탁에서부터 이어져 온 굴레를 끊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칭찬이라는 포장지 안에 숨겨진 조종의 패턴을 이야기할 거예요.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순간에 여러분의 보상 회로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특정 사람 앞에서만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